20세기에 발간된 우수하고 의미 있는 책 100선 중 71번째 책, 사회학 부문 11번째 책, 존 갤브리에스가 1952년에 출간한 미국의 자본주의, 아메리칸 캐피탈리즘을 시작합니다.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는 캐나다에서 태어난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외교관이자 공무원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는 케인즈주의적 20세기 미국의 자유주의와 진보주의를 주도한 인물입니다. 그가 쓴 경제학 관련서들은 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베스트셀러였습니다. 1908년 캐나다 온타리오주 태생으로 현재는 구엘프 대학의 일부인 토론토 대학의 온타리오 농가대학에서 학부를 마치고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과 프린스턴 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많은 경제적 견해들을 발표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무렵에는 물가정책국장과 경제보장 대책국장, 또 존 F 케네디 시절에는 인도대사 등 정부 관직을 두루 맡아 현실 경제에도 폭넓게 참여해 왔습니다. 또 1972년에는 미국 경제인연합회 회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경제학자로서 그는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포스트 케인즈 경제학에 기울었습니다. 갤브레이스는 프랭클린 D 루즈벨트, 헨리 S 트루먼, 존 F 케네디, 린든 B 존슨 행정부에서 민주당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의 정치적 활동주의, 문학적 산출물, 솔직함 등은 생전에 그에게 폭넓은 명성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세계 자본주의의 민주질서를 선도하는 미국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 2기를 시작했습니다. 1952년에 갤브레이스가 진단한 미국의 자본주의가 선진 민주질서를 계속해서 이끌어갈 것인지, 아니면 물씬 풍조를 더욱 조장하는 천박한 자본주의를 공고히 할지 그 실험대에 올랐습니다. 갤브레이스가 사기라고 지칭한 자본주의 질서가 살인과 폭력, 문명화된 가치의 정치, 전쟁 직후의 무질서와 같은 오늘의 현실에서 탈출구는 과연 어디에 있는지 이 책은 우리에게 깊은 성찰을 가져다 줍니다. 그럼 우선 존 케네스 갤브리에스의 생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켄 갤브리에스로도 불린 존 케네스 갤브리에스는 1908년 10월 15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아이오나 스테이션에서 스코틀랜드계 캐나다인 사라 캐터린 켄달과 아치볼트 갤브리에스 사이에서 태어났고, 온타리오주 던위치 타운십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앨리스 캐터린, 아치볼트 윌리엄 등 3명의 형제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는 10대가 되었을 때 켄으로 불리길 원했고 존이라고 불리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갤브리에스는 매우 키가 큰 사람으로 키가 6피트 9인치 206cm에 달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치 갤브리에스는 농부이자 학교 교사로 협동조합 보험회사의 사장이자 자유당의 지방 공무원이었습니다. 조부이자 지역사회 활동가였던 그의 어머니 사라 캐서린 켄달은 그가 14살 때 사망했습니다. 가정농장은 톰슨 레인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둘 다 1920년대
온타리오주 연합농부들을 지지했습니다. 그 어린 시절은 아우나 스테이션의 윌레이 로드 9468번지에 있는 원룸 스쿨에서 보냈습니다. 나중에 그는 두폰 하이스쿨과 세인트 토마스 하이스쿨에 다녔습니다. 1931년 갤브레이스는 당시 유니버시티 오브 토론토의 농업 단과대학이었던 온타리오 어그리컬처럴 칼리지에서 축산학을 전공으로 농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는 농업 경제학 분야로 월 60달러를 수령하는 지아니니 장학금을 받았고, 이를 통해 UC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으로 유학을 갈 수 있었고, 그곳에서 농업 경제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캘브레이스는 조지 마틴 피터슨 교수에게 경제학을 배웠고, 그들은 함께 1932년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에 게재된 The Concept of Marginal Land라는 제목의 경제학 논문을 썼습니다. 1934년 졸업 후 그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강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갤브레이스는 1934년부터 1939년까지 하버드 대학에서 간헐적으로 가르쳤습니다. 1939년부터 1940년까지 그는 프린스턴 대학교에서도 가르쳤습니다. 1937년에 그는 미국 시민으로 귀화해서 캐나다계 영국 국민 자격을 버렸습니다. 같은 해에 그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1년간 펠로우십을 받았는데, 그곳에서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후 그는 1938년에 몇 달 동안 유럽을 여행하면서 국제경제회의에 참석하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개발했습니다. 그는 1934년 여름에 몇 달 동안 미국 농무부에서 근무했습니다. 1938년 하버드 교수로서 그는 국가자원계획위원회의 연구 프로젝트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3년부터 1948년까지 그는 포춘지의 편집자로 일했습니다. 1949년에 그는 하버드 대학에서 경제학 교수로 임명되었습니다. 미국은 경제적으로 대공황의 여파를 가진 채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습니다. 전시 생산은 대규모 예산 적자와 수용적인 통화정책을 의무화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과 걷잡을 수 없는 임금, 물가 폭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전쟁 노력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는 임무를 맡은 팀의 일원으로서 갤브레이스는 1941년부터 1943년 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 물가관리국의 부국장으로 재직했습니다. 물가관리국은 가격과 임대료를 안정화하는 과정을 지시했습니다. 1941년 5월 11일 루즈벨트 대통령은 가격관리 및 민간 공급 사무국 Office of Price Administration and Civilian Supply OPACS를 창설했습니다. 1941년 8월 28일 격관리 및 민간 공급 사무국은 가격관리 사무국이 되었습니다. Office of Price Administration이 된 겁니다. 미국이 1941년에 12월에 전쟁에 참전한 후 가격관리국은 배급 및 가격 통제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1942년 1월 30일에 통과된 비상가격통제법은 가격관리 사무국을 별도의 연방기관으로 합법화했습니다.
이는 가격관리 사무국을 두 개의 다른 기관인 소비자보호부와 국방위원회 자문위원회의 가격안정부와 통합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국가방위자문위원회 National Defense Advisory Committee NDAC로 지칭되었으며 1940년 5월 29일에 창설되었습니다. 국가방위자문위원회는 가격을 낮게 유지하기 위해 자발적이고 자문적인 방법을 강조했습니다. 국가방위자문위원회 가격안정위원인 레온 핸더슨은 1941년부터 1942년에 가격관리 및 민간공급사무국과 가격관리사무국의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가격관리사무국이 일반 최고 가격 규제 General Maximum Price Regulation을 도입한 후 1942년 5월에 시작된 의무적이고 강력한 가격 규제를 감독했습니다. 이는 기업들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가격관리사무국은 새로운 지침을 대신하여 대중을 동원했고 더 높은 임대료나 가격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선택권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가격관리사무국은 자체 시행부서를 두고 위반 사례의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1943년에는 25만 건, 그 다음인 1944년에는 30만 건이 넘었습니다. 사학자와 경제학자들은 6명으로 시작했지만 직원이 15,000명으로 늘어난 이 가격관리국 활동에 대한 평가 의견은 엇갈립니다. 그들 중 일부는 가격 상승이 1차 세계대전 때보다 상대적으로 낮았고 전세 경제가 더 빨리 성장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스티븐 프레스만은 통제가 해제되었을 때 가격이 약간만 상승했을 뿐이어서 인플레이션 압박이 일시적으로 통제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리되었음을 보여준다고 썼습니다. 갤브레이스는 인터뷰에서 가격이 2차 세계대전 동안 비교적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가격관리국에서의 일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업적으로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가격관리사무국의 역할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 정부의 전시 경제 안정화 조치의 전체 유산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리차드 파커의 칭송처럼 갤브레이스는 1934년에 25세의 나이로 대학원을 졸업하고 하버드 교수진의 전문 강사로 합류하려던 나이에 처음으로 국가수도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1940년 중반에 파리가 독일에 함락된 후 워싱턴으로 돌아와 처음에는 국가를 전쟁에 대비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18개월 후 진주만 공수부는 가격 차로로 전시 경제를 감독하도록 임명되어 무기와 파시즘에 대한 승리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물자를 생산하기 위해 부풀어 오르는 경제를 인플레이션과 부패한 가격 인상으로 파괴하지 않도록 막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와 가격관리국 동료들은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을 괴롭혔던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거나 1920년대 유럽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던 종류의 불균형한 전후 붕괴를 남기지 않고 5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규모가 4배로 커진 경제를 이끌었습니다. 가격관리사무국에 대한 반대는 의회의 보수파와 기업사회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은 갤브레이스를 약화시켰고 그는 1943년 5월에 공산주의적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강제로 사임해야 했습니다. 그는 즉시 보수적 공화당원이자 미국 언론의 주요 인물인 타임과 포춘지의 발행인인 헨리 루스에게 고용되었습니다. 갤브레이스는 5년 동안 루스 밑에서 일했고
미국의 기업 지도자들에게 케인즈주의를 전파했습니다. 루스는 갤브레이스를 고용하여 글을 쓰게 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갤브레이스는 자신의 역할을 대기업의 역할을 포함하여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전 국민을 교육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기업 단체와 지역 민주당 회의에서 여러 연설을 하고 의회에서 자주 증언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반인 1945년 갤브레이스는 나치 독일의 공습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고안된 전략사무국에 폴 니츠를 초대했습니다. 조사 결과 독일 도시가 폭격을 받으면서도 독일의 전쟁 물자 생산이 감소하기보다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갤브레이스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폴 니츠는 이 조사 결과에 반대하는 국방부 관리들을 설득하며 갤브레이스 편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갤브레이스는 공무원과 기관이 국방부를 기쁘게 하기 위해 진실을 왜곡하려는 의지를 펜타고니아 증후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946년 2월 갤브레이스는 잡지 업무를 휴직하고 국무부 경제안보정책국장으로 승진하여 명목상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한국에 관련된 경제 문제를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고위 외교관들의 신뢰를 받지 못한 그는 일상적인 업무에 밀려 정책을 수립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갤브레이스는 국무장관 제임스 F. 번스와 1947년부터 1949년까지 독일에서 미국령 지역의 군사총독을 지낸 루시우스 D. 클레이 장군과 함께 소련과의 대탕트를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주요 정책 기관자 대부분이 선호했던 조지 캐논이 당시 개발하고 있던 봉쇄 정책과 맞지 않았습니다. 당황스러운 반년을 보낸 후 갤브레이스는 1946년 9월에 사임하고 경제 문제에 대한 잡지 글을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포기 바텀의 방식에 대한 좌절을 1968년에 출판한 풍자소설 트럼프에서 표현했습니다. 전호세길은 또한 1947년에 경제 및 사회 정의를 지지하는 진보적 정책 조직인 민주행동을 위한 미국인 Americans for Democratic Action을 설립하기 위해 엘리너 루즈벨트와 휴버트 험플리와 함께 일한 갤브레이스에게 기억에 남는 시기였습니다. 1952년 갤브레이스의 친구인 아서 M. 슬레진저 주니어와 조지 불은 그를 주선하여 민주당 후보인 에들 레이 스티븐슨의 연설 원고 작성자로 일하게 했습니다. ADA 진보적 정책 조직 민주행동을 위한 미국인의 여러 지식인이 스티븐슨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공화당 상원의원 조셉 맥카시는 민주행동을 위한 미국인의 지식인들이 잘 문서화된 빨갱이 협회에 오염되었다고 비난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갤브레이스는 나중에 맥카시가 자신을 스티븐슨이 빨갱이 공원 중에 한 명으로 비난하지 않은 걸 불명예로 생각했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고문으로 재임하는 동안 갤브레이스는 1961년부터 1963년까지 인도주재 미국 대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케네디와의 관계 덕분에 그는 국무부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에게 직접 외교 전문을 보냈습니다. 갤브레이스는 상관인 국무장관 딘 러스크를 싫어하여 케네디에게 러스크를 통해 소통하려는 것은 매트리스 위에서 간통하는 것과 같다고 편지를 썼습니다. 인도에서 그는 자와할랄 네루 총리의 신복이 되었고 인도 정부의 경제 문제에 대해 광범위하게 조언했습니다. 케네디는 인도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도 외교관이 항상 국제통화위원회의
수석위원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갤블레이스는 뉴델리 대사라는 직위에서 동남아시아에 대한 미국 정책에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1961년 케네디가 라오스 내전에 개입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갤블레이스는 케네디에게 개입하지 말라고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제왕적인 피그스만 침공은 케네디가 침공이 실패할 리가 없다고 확신시킨 강경파 합동참모본부의 조언을 받아들인 결과 발생했으며, 합동참모본부는 라오스에 대한 제한된 개입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갤블레이스는 또한 국제통제위원회가 라오스와 두 차례의 베트남 전쟁에도 책임이 있으며, 국제통화위원회가 있는 인도 외교관들이 내행전에서 라오스를 중립으로 만드는 평화협정을 위한 정직한 중개자 역할을 할 의향이 있다는 네루의 말을 들었다고 언급했습니다. 1961년 5월 인도 국제통제위원회 회원들은 라오스에서 휴전을 중지할 수 있었고, 케네디는 전쟁 대신 중립화 옵션을 선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오스 위기의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한 제네바 회담 중에 미국 대표인 W. 에이버럴 해리먼은 중국 외무부 장관인 천이가 비공개로 자신을 만날 의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러스크는 회의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면 공화당이 민주당 케네디를 공격할까봐 해리먼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천이와 대화하는 것을 금지했고, 해리먼은 2차 세계대전 중에 루즈벨트가 필요한 사람을 만나도록 허용했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러스크의 마음을 바꿀 수 없었던 해리먼은 갤블레이스에게 호소했고, 갤블레이스는 다시 케네디에게 호소했습니다. 케네디는 해리먼이 천을 만나는 것을 엄격한 비밀 유지하에 허락했지만, 그때쯤 천은 베이징으로 돌아갔습니다. 1961년 5월 린던 존슨 부통령이 인도를 방문했을 때 갤블레이스는 그를 인도의 여러 장소로 안내하고 타지마할을 보고 야하 하고 라고 소리치는 등 텍사스 특유의 매너리즘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이는 인도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뉴델리 대사관에서 갤블레이스는 베트남에서 미국의 개입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비판자로 등장했습니다. 1961년 11월 그는 남베트남을 방문하여 옹호딘지엠 대통령의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는 이제 실패와 결혼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후계자만큼은 성공하는 것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새로운 베트남 지도자를 찾으라고 조언했습니다. 1962년 5월 갤블레이스는 케네디에게 전보를 보내 국방부 장관 로버트 맥나마라의 가장 최근 성명에 따르면 DM은 현재 약 17만 명의 무장 병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 나라는 경무장 베트공 게릴라 2만 명 때문에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갤블레이스는 통계적 비교를 진행했는데 그 계산에 따르면 비례적으로 DM은 남북전쟁 이후 미국 군대와 미국 국민의 비율과 거의 같은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베트공은 수적과 미국 국민의 비율과 같은 비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갤블레이스는 DM에게 왜 더 많은 미국의 지원이 필요한지 비꼬며 물었습니다. 그는 케네디에게 보낸 전문을 이렇게 끝맺습니다. 그런데 당신 행정부에서 어떤 국가가 전략적 국가인지 결정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이름과 주소를 알고 싶고 우주시대의 이 부동산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1963년 1월 폴란드 외무장관 아담
라파츠키가 뉴델리를 방문했을 때 갤블레이스는 그를 만나 케네디의 베트남 정책에 대한 자신의 절망을 선언하고 국제통제위원회의 세 회원국 중 하나인 폴란드가 베트남 전쟁에 대한 외교적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갤블레이스는 라파츠키에게 1962년 라오스에 대해 체결된 중립화 협정과 유사하게 두 차례 베트남을 중립화하는 협정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1963년 2월 5일 뉴델리의 폴란드 대사인 푸셰 메슬라프 오그로진스키는 바르샤바에 있는 상관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명령을 받았습니다. 베트남 문제에 관해서는 논의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접수되었습니다. 협의는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갤블레이스를 점심 식사에 초대하고 그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그에게 알리기 위해서 우리는 약속하지 않고 말입니다. 갤블레이스는 라파츠키에게 접근하는 데 있어 스스로 행동했지만 케네디로부터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았는데 케네디는 그에게 즉시 문제를 추진하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국제통제위원회의 폴란드 위원이었던 미에 치스와프 마넬리 이름을 딴 마넬리 사건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는 국제통제위원회의 인도위원이었던 람춘두루 고부르둔과 함께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의 지도자들에게 접근하여 두 나라를 냉전에서 중립으로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 1963년 4월 1일 갤블레이스는 케네디와 평화 제안을 논의하기 위해 워싱턴으로 날아갔고 케네디 대통령은 그에게 베트남에서의 공약을 줄이기 위해 유리한 순간을 포착할 준비를 하라고 말했지만 아직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1963년 9월 마넬리는 DM 대통령의 동생이자 오른팔인 오디누를 만나 중립화에 대해 논의했고 이 회의는 우익 미국 칼럼니스트 조셉 알솝에게 유출되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케네디는 마닐리 사건에 대한 관심을 잃고 대신 8월부터 고려하고 있던 대안 즉 응호 형제에 대한 쿠데타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도에 있는 동안 그는 우타르 프라데시 칸푸르에 있는 인도 공과대학의 최초의 컴퓨터 과학과 중 하나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사임한 후에도 갤블레이스는 인도의 친구이자 지지자로 남았습니다. 그의 추천 덕분에 미국 대통령 부인인 제클리 부비에 케네디는 1962년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외교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인도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떠난 후 갤블레이스는 현재 대통령이 된 존슨에게 베트남에서 미국의 개입을 확대하지 말라고 계속 조언했습니다. 1965년 그는 존슨에게 공무원과 대묘진에게 베트남에서 인류, 미국,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지시해야 했습니다. 자유의 미래가 결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지 모든 비율에서 어려운 문제를 키울 뿐입니다. 또한 끔찍한 정치입니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1966년 남베트남에서 불교위기가 발생했을 때 갤블레이스는 4월 3일 존슨에게 편지를 써서 이제 신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기회이고 극히 운이 좋은 사람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옌차우키 공군 원세의 정부가 무너진다면 존슨은 이 기회를 이용해 베트남에서 모든 미국인을 철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966년 6월 16일 갤블레이스는 존슨에게 내년에 미국을 질서 있게 철수한다는 내용의 연설문을 써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갤블레이스는 존슨에게 중국에서 문화혁명이 시작되면 베트남 전쟁을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고
마오쩌둥이 문화혁명을 시작한 지금 베트남에 대한 관심을 잃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인 W.W. 로스토우는 존슨이 서명한 답장을 갤블레이스에게 보냈는데 간결하게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정치적 수공에 대한 재능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남베트남에서 정당화할 수 없는 길을 택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대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1966년 6월 28일 갤블레이스는 존슨의 마음을 바꾸기 위한 마지막 시도를 했고 베트남 전쟁이 그의 대통령직을 망칠 것이며 로스토우의 조언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갤블레이스는 존슨이 베트남 전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만 찾는다면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 한 명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이 전쟁에 점점 더 많은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은 잃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결국 재단에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1966년 그는 전직 인도 대사의 자격으로 미국 상원에서 1965년 카슈미르 전쟁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파키스탄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1968년 초 갤블레이스는 반전 정책을 내세워 존슨과 맞붙은 유진 메카시 상원의원을 지지했습니다. 뉴햄프셔 민주당 예비 선거 기간 동안 갤블레이스는 그레니주를 순회하며 교회, 노조, 회관, 캠퍼스, 가정 파티에서 메카시 지지 연설을 했습니다. 메카시는 이상하고 경솔하다는 평판이 있었기 때문에 갤블레이스가 그를 지지하고 선거운동을 벌이는 것은 중요했습니다. 메카시는 신뢰성을 얻기 위해 주류의 인물들의 지지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1968년 3월 12일 뉴햄프셔 민주당 예비선거가 열렸을 때 존슨은 약 300표 차이로 메카시를 이겼습니다. 이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자금이 충분한 상원 의원과 맞붙어 선거운동을 벌인 사람에게는 굴욕적인 일이었습니다. 메카시 상원의원은 대통령이 되기에는 너무 괴짜로 널리 여겨졌고 존슨보다 훨씬 적은 선거 자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존슨은 예비선거에서 승리했지만 그의 승리 폭은 매우 좁았고 이는 널리 패배로 여겨졌습니다. 예비선거 당일 밤 갤블레이스는 메카시 선거운동본부에서 마치 완전한 승리인 것처럼 결과를 축하했습니다. 뉴햄프셔 예비선거 다음날 갤블레이스는 하버드 대학 강의실에 들어서자 학생들로부터 엄청난 환호를 받았습니다. 뉴햄프셔 예비선거 결과는 존슨이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1968년 3월 16일 로버트 F. 케네디 상원의원은 대선 출마를 발표했습니다. 케네디는 갤블레이스에게 메카시에 대한 지지를 처리하고 대신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했고 갤블레이스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메카시를 위해 뉴햄프셔에서 갤블레이스와 함께 선거운동을 벌인 역사가 아서 M. 슐레진저 주니어는 케네디가 대부분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기에는 너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괴짜 메카시보다 훨씬 더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라는 이유로 케네디에게 지지를 바꿨습니다. 슐레진저는 갤블레이스에게 케네디를 지지하라고 강력히 촉구했지만 갤블레이스는 메카시의 자유주의가 자신의 정치와 더 가까웠고 케네디에 대한 개인적인 혐오감 때문에 메카시를 위해 계속 선거 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케네디는 존슨이 무적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지자 기회주의적으로 대선에 나섰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갤블레이스는 존 F. 케네디와 친구였지만 로버트와는 좀 껄끄러웠습니다. 갤블레이스는 로버트가 너무 엄격하고 자신이 항상 옳다는 자뻑이 심했기
케네디가 암살된 후 매커시는 너무 우울해져서 거의 선거에서 빠질 뻔했고, 갤블레이스는 그에게 계속하라고 독려하기 위해 여러 번 방문했지만 갤블레이스는 나중에 나는 유진 매카시의 마음이 전투에 전적으로 집중되었다고 믿지 않는다고 인정했습니다. 1968년 8월 시카고에서 혼란스럽고 폭력적인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갤블레이스는 매커시 캠페인의 대장으로서 참석했습니다. 시카고 경찰이 베트남 전쟁 반대 시위대와 거리에서 싸우면서 나중에 경찰 폭동이라고 불린 와중에 갤블레이스는 힐튼 호텔 밖에서 시위대 앞에서 즉흥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폭력을 거부하고 인내심을 갖기를 촉구하는 한편 미국의 시스템은 개혁하고 변화할 수 있다고 그들에게 확신시켰습니다. 갤블레이스는 배경에 서 있는 무장한 일리노이 주 방위군을 가리키며 시카고 경찰과 달리 그들은 적이 아니라고 말하며 일리노이 주 방위군에 입대하는 대부분의 청년들은 베트남 전쟁에 징집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입대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설을 마친 후에 주 방위군 상사가 갤블레이스에게 다가왔고 그는 체포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두려움에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상사는 악수를 청하며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번 주에 누군가가 우리에 대해 한 첫 번째로 좋은 말이었습니다. 라고 갤블레이스를 지켜 세웠습니다. 대회에서 존슨 지지자들은 갤블레이스가 대의원으로 활동할 권리에 도전했고 그를 건물에서 추방하려고 했습니다. 갤블레이스는 민주당의 정강에 평화 조항을 추가하려고 하면서 대회장에서 존슨 지지자들과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존슨은 이를 자신에 대한 모욕으로 여겼고 대의원들에게 이를 거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존슨 지지자인 시카고 시장 리처드 데일리는 너무 엄격한 보안 조건을 부과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밀지 않고는 대회장을 가로질러 걸어갈 수가 없었고 이는 전전과 반전 민주당이 정강에 대해 격렬하게 논쟁하면서 대회장의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국방송으로 생중계되었습니다. 그 긴장감을 더한 것은 대회장의 텔레비전에서 시카고 경찰이 반전 시위대를 공격하고 구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데일리의 명령에 따라 시카고 경찰은 힐튼 호텔에서 갤블레이스의 방을 수색하여 그가 반전 시위자들을 숨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갤블레이스의 방에선 아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휴버트 험플리 부통령이 민주당 후보로 지명된 후 갤블레이스는 마지못해 험플리를 공화당 후보 리처드 닉슨보다 더 낫다고 지지했습니다. 1972년 가을 갤블레이스는 닉슨의 경쟁 후보였던 조지 맥거번 상원의원의 미국 대선 캠페인에 자문위원이자 보좌관으로 참여했습니다. 이 기간인 1972년 9월 동안 그는 마오쩌둥의 공산정부의 초대로 미국 경제협회 회장으로서 중국을 방문했고 경제학자 바실리 레온티프와 제임스 토빈도 함께 방문했습니다. 1973년 갤블레이스는 중국 통로 차이나 패시지에서 자신의 경험을 기술하면서 중국이 매우 효과적인 경제 시스템을 고안하고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 중국에서는 반체제 인사들이 단호하게 규율되지만 아마도 매우 정중하게 행동할 것이며 대상하이는 뉴욕보다 의료 서비스가 더 좋다고 우호적으로 썼습니다. 그는 중국의 산업 및 농업 생산량이 매년 10%에서 11%의 비율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1972년에 그는 미국 경제학 협회의 회장을 지냈습니다. 포스트 케인즈 경제학 저널은 갤블레이스의 지원으로 혜택을 받았고
그는 처음부터 이사회 의장을 지냈습니다. 영국의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시리즈로 1973년부터 1974년까지 방영된 전쟁 중인 세계 The World at War의 촬영 중 겔 브레이스는 루즈벨트 전쟁 행정부에서의 자신의 경험을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주요 부서 간부들이 처음 회의를 할 때 카포크와 그 사용에 대해 처음 혼란스러웠던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겔 브레이스는 또한 배급에 대해 이야기했고 특히 연료 상당 중의 속임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1977년 12월 그는 팔라우 상원의원 로마 템트그를 만났고 결국 팔라우 정치지휘위원회의 무급 고문이 되었습니다. 그는 최소한의 재정 요구 사항과 인프라 프로젝트를 옹호했습니다. 1979년 그는 팔라우 의회에서 연설하고 팔라우 헌법대회 대의원들을 위한 세미나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팔라우 명예 시민권을 얻은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1984년 그는 소련을 방문하여 소련 경제가 서구 산업 경제와 대조적으로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물질적 진보를 이루었다고 기록했습니다. 1985년 미국 인본주의 협회는 그를 올해의 인본주의자로 지명했습니다. 아시아 연구협회 Asian Studies Association은 1987년 아시아 연구에 대한 뛰어난 공헌에 대한 상을 수여했습니다. 1937년 9월 17일 겔 브레이스는 레드크리프 대학원에서 생일 때 만난 캐서린 메리엄 앳워터와 결혼했습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68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겔 브레이스 부부는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거주했고 버먼트주 타운샌드에 여름 별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4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제이 앨런 겔 브레이스는 현재 은퇴했지만 워싱턴 DC의 로펌인 윌리엄스 앤 코널리의 파트너였습니다. 더글라스 겔 브레이스는 어린 시절 백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피터 W. 겔 브레이스는 크로아티아 대사를 지낸 미국 외교관이었고 특히 발칸반도와 중동에서 미국의 외교 정책에 대한 논평가입니다. 제임스 K. 겔 브레이스는 텍사스 대학원 오스틴 캠퍼스의 린든 B. 존슨 공공행정대학원의 진보적 경제학자입니다. 겔 브레이스 부부는 또한 10명의 손주를 두었습니다. 겔 브레이스의 기념비는 윌리 로드 바로 동쪽 톰슨 호크 노선의 겔 브레이스 가정 농장이 내려다 보이는 돌 이누쿠슈크 옆에 서 있으며 그가 다녔던 원룸 스쿨 바로 북쪽에 있습니다. 겔 브레이스 가족의 집은 큰 흰색 농장 주택으로 여전히 서 있고 원래 농장 건물 중 다수도 그대로 서 있습니다. 계속해서 존 케네트 겔 브레이스의 사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경제학회의 회장이 되기 전부터 겔 브레이스는 많은 경제학자들에게 파괴자로 여겨졌습니다. 이는 부분적으로 그가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기술적 분석과 수학적 모델링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토르스타인 베블린을 따라 경제활동은 불가침의 법칙으로 정제될 수 없지만 오히려 그것이 발생하는 문화적 정치적 환경의 복잡한 산물이라고 믿었습니다. 특히 그는 기업 소유와 경영의 분리, 과점, 정부와 군사지출의 영향과 같은 중요한 요소들이 공리적 설명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에 의해 대체로 무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고전 경제학자이자 정치 경제학자이기도 했습니다. 폴 M.
월버그 경제학 네임드 명예교수로 하버드 대학에서 은퇴한 후에도 21권의 신간을 계속 집필하고 1977년에는 PBS와 BBC 텔레비전의 경제학에 관한 주요 시리즈인 불확실성의 시대 The Age of Uncertainty의 대본을 완성하여 38개국에서 방영되면서 대중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책 외에도 다양한 주제에 대한 1000개가 넘는 기사와 수백 권의 에세이와 수많은 소설을 썼습니다. 그의 소설 중에는 정년교수 tenured professor는 특히 비평적 찬사를 받았습니다. 갤브레이스는 허설 맥랜드레스라는 필명으로 1967년 정치풍자 소설인 평화의 가능성과 바람직성에 대한 아이언 마운틴 보고서 The Report from Iron Mountain on the Possibility and Desirability of Peace에 대한 서평을 썼습니다. 허설 맥랜드레스는 정년교수 The Tenured Professor에 등장하는 가상의 스코틀랜드 멘토의 이름입니다. 그는 또한 1963년 맥랜드레스 차원 The Maclandress Dimension을 출판할 때 마크 에페르네니라는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갤브레이스는 20세기 제도 경제학에서 중요한 인물이었고 경제 권력에 대한 모범적인 제도주의적 관점을 제공했습니다. 갤브레이스는 수많은 저술 중에서 새로운 산업국가 The New Industrial State와 풍요로운 사회 The Affluent Society를 최고의 두 작품으로 소중히 여겼습니다. 후기 작품에 관해서는 경제학자이자 갤브레이스의 친구인 마이크 샤프가 2004년에 그를 방문했고 그때 갤브레이스는 샤프에게 갤브레이스의 마지막 책이 될 무고한 사기의 경제학 The Economics of Innocence Flood의 사본을 주었습니다. 갤브레이스는 샤프에게 이것이 내 최고의 책이다 라고 털어놓았는데 갤브레이스의 약간 장난기 어린 주장이었습니다. 2008년 대공황이 시작된 후 갤브레이스의 저서 대공황 The Great Crash와 적절한 정부 감독 없이 억제되지 않는 투기적 분위기의 위험에 대해 경고가 담긴 다른 책들이 다시 주의 깊은 독자층을 확보했습니다. 2010년 미국 도서관 Library of America는 그의 아들 제임스 K. 갤브레이스가 편집한 갤브레이스의 주요 작품의 세 판인 풍요로운 사회와 다른 글들, 미국의 자본주의 대공황 새로운 산업국가, The Affluent Society and Other Writing 1952 to 1967, The American Capitalism, The Great Crash, The Affluent Society and the New Industrial State를 출판했습니다. 이때 빌 모이어스는 제임스 K. 갤브레이스에게 그의 아버지 또 그의 아버지의 작품, 아버지의 유산에 대해 인터뷰했습니다. 그의 1955년 베스트셀러 대공황 The Great Crash는 월가의 주가 폭락과 투기적 호황 속에서 시장이 점차 현실과 분리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이 책은 또한 갤브레이스의 유머와 부가 위협받을 때의 인간 행동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을 위한 플랫폼이기도 했습니다. 이 책은 절판된 적이 없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된 1958년작 풍요로운 사회 The Affluent Society에서 갤브레이스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성공하려면 일반 세금으로 얻은 자금을 사용하여 고속도로와 교육과 같은 항목에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한다는 자신의 결론을 피력했습니다. 갤브레이스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물질 생산이
경제적 사회적 건강의 신호라는 가정을 비판했습니다. 이 때문에 갤브레이스는 때때로 최초의 탈물질주의자 중 한 명으로 간주됩니다. 이 책에서 그는 오래된 문구인 전통적 지혜를 대중화했습니다. 갤브레이스는 스위스에 있는 동안 이 책을 작업했으며 원래 제목은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이유 Why the Poor are Poor 였지만 아내의 제안으로 풍요로운 사회 The Affluent Society로 변경했습니다. The Affluent Society 풍요로운 사회는 케네디 대통령이 귀에 들어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당한 정도로 빈곤과의 전쟁에 기여했습니다. 1967년작 새로운 산업국가 The New Industrial State은 케네디와 존슨 행정부가 도입한 정부 지출 정책입니다. 갤브레이스는 BBC로부터 라이스 강의를 진행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새로운 산업국가 The New Industrial State라는 제목을 붙인 일련의 라디오 방송이었습니다. 그는 6회에 걸친 방송에서 생산 경제학과 대기업이 국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탐구했습니다. 1967년작 새로운 산업국가 The New Industrial State의 인쇄판에서 갤브레이스는 경제생활에서 권력의 역할에 대한 분석을 확대하여 미국에서 완벽한 경쟁 모델에 맞는 산업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책의 핵심 개념은 수정된 순서입니다. 경제사상의 통로는 경제생활을 궁극적으로 주권 소비자의 결정에 의해 지배되는 일련의 경쟁시장으로 묘사합니다. 이 원래 순서에서 생산과정의 통제는 상품 소비자에게 해당 상품을 생산한 조직으로 흐릅니다. 수정된 순서에서 이 흐름은 역전되고 기업은 광고 및 관련 판매 활동을 통해 소비자에 대한 통제를 행사합니다. 개정된 시퀀스 개념은 산업 시스템, 즉 각 산업이 소수의 매우 강력한 기업만 포함하는 경제의 제조 핵심에만 적용됩니다. 그것은 갤브레이스 이중 경제의 시장 시스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기업 조직으로 구성된 시장 시스템에서 가격 경쟁은 여전히 지배적인 사회 통제의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1000개 정도의 대기업으로 구성된 산업 시스템에서 경쟁 가격 이론은 이러한 크고 강력한 기업의 가격 시스템과의 관계를 모호하게 합니다. 갤브레이스의 견해에 따르면 이 산업 시스템에서 시장 관계의 주요 기능은 거대 기업의 권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구현하는 도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기업의 권력은 상업문화와 정치로 확장되어 대중의 사회적 태도와 가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힘이 상품 생산 확대와 소수의 지위 향상이라는 근시안적 이익을 위해 행사된다는 것은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풍요로운 신산업국가가 제공할 수 있는 삶의 질을 달성하는 데 장애가 됩니다. 새로운 산업국가는 갤브레이스에게 또 다른 베스트셀러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제도주의 경제 사상의 통화를 다시 한번 확장했습니다. 이 책은 또한 1960년대 후반에 매우 시급한 필요를 충족시켰습니다. 경제생활에서 독점권에 대한 기존 이론은 독점자가 경쟁 수준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공급을 제한하려고 시도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독점권의 사회적 비용은 배분 효율성과 소득 분배의 형평성이 모두 감소하는 것입니다. 독점권의 역할에 대한 이러한 기존 경제 분석은 1960년대 후반 대기업에 대한 대중의 우려를 적절히 다루지 못했습니다. 증가하는 우려는 정치에서 기업의 역할, 경제성장에 대한 끝없는 헌신으로 인해 자연환경에 가해지는 피해, 광고 및 문화의 다른 금전적 측면의 왜곡에 집중되었습니다.
새로운 산업국가는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관련된 권력구조에 대한 그럴듯한 설명을 제공했으며 떠오르는 미국 반문화 및 정치활동가들 사이에서 매우 수용적인 청중을 찾았습니다. 세 번째 관련 1973년 저서는 경제학의 공공의 목적 Economics and Public Purpose로 여기서 그는 다른 이슈들 중에서도 여성이 점점 더 늘어나는 소비를 보람 없이 관리하는 데 있어서 종속적인 역할을 하는 것과 대기업 내의 기술 구조가 건전한 경제 정책 목표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역할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이러한 주제를 확장했습니다. 그는 1990년 저서 재정적 열강의 짧은 역사 A Short History of Financial Euphoria 에서 수세기 동안의 투기적 금융 거품을 추적하고 대중심리와 투기적 행복감에 수반된 오류에 대한 기득권 때문에 자유시장 시스템에 내재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갤브레이스의 주요 사상은 대기업의 시장 지배력의 영향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시장 지배력이 널리 받아들여진 소비자 주권 원칙을 약화시켜 기업이 가격 수용자가 아닌 가격 결정자가 될 수 있게 했으며 가장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가진 기업이 효율적인 양을 넘어 상품 생산에 늘릴 수 있게 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또한 시장 지배력이 인플레이션에서 주요 역할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기업과 노동조합은 시장 지배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격을 인상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과도한 시장 지배력 상황에서는 가격 통제가 효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을 통제하지만 농산물과 주택과 같이 기본적으로 효율적인 시장에서는 가격 통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경고했습니다. 그는 비교적 구매자와 판매자가 적은 산업에서 가격 통제를 시행하는 것이 훨씬 쉽다고 지적했습니다. 갤브레이스는 시장 지배력에 대한 견해는 전적으로 부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미국 기업의 힘이 미국 경제의 성공에 일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갤브레이스는 그의 1958년 저서 풍요로운 사회 The Affluent Society에서 고전적 경제의 이론은 현재 이전의 빈곤 시대에는 사실이었지만 현재 빈곤의 시대에서 풍요의 시대로 접어들었으며 그런 시대에는 완전히 새로운 경제 이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갤브레이스의 주요 주장은 사회가 비교적 더 부유해짐에 따라 사기업은 광고를 통해 소비자 수요를 창출해야 하고 이는 상업적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을 통해 인위적인 부를 창출하지만 공공부문은 소홀히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는 많은 미국인이 사치품을 살 수 있었지만 공원은 오염되었고 자녀들은 관리가 잘 안되는 학교에 다녔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시장만으로는 많은 공공재에 대한 공급이 부족하거나 전혀 공급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적 재현은 일반적으로 광고가 개인의 기본적 필요 이상의 인위적인 수요를 창출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공급된다고 주장합니다. 광고의 힘에 대한 이러한 강조와 그에 따른 과소비는 미국과 개발도상국의 다른 지역에서 저축률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수 있습니다. 갤브레이스는 비고세와 토지가치세를 더 많이 사용하여 특정 제품의 소비를 억제할 것을 제안했으며 이것이 노동세와 같은 다른 형태의 세금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갤브레이스의 주요 제안은 그가 인력에 대한 투자라고 부르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는 일반 시민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공적 자금 지원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덩케르크의 오팔 코스트 대학교와 프랑스 파리의 사회경영연구소의 후원으로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를 기리는 국제 심포지엄이 2004년 9월 파리에서 개최되었습니다. 2008년에는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의 정치경제학 리뷰 오브 폴리티컬 에코노미 창간 10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호가 경제학에 기여한 갤브레이스에게 헌정되었습니다. 죽기 3일 전 갤브레이스는 경제학자 아들 제임스 K. 갤브레이스에게 기업의 약탈에 관한 짧은 책을 쓰라고 유언했습니다. 아들 제임스 K. 갤브레이스는 2008년에 포식자 국가 The Predictor State를 완성했습니다. 갤브레이스의 일반적인 작업, 특히 풍요로운 사회, The Allfront Society는 출판 이후 자유방임주의 지지자들로부터 날카로운 비판을 받았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은 갤브레이스와 영국 질병 치료에 관한 Friedman on Galbraith and on Curing the British Disease에서 갤브레이스를 19세기 초 영국의 토리 급진주의자의 20세기 버전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갤브레이스가 귀족주의의 우월성과 가부장적인 권위를 믿고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모든 것은 더 높은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논평했습니다. 갤브레이스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많은 개혁가들은 자유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반대 이유로 개혁을 달성하는 데 좌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개혁가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개혁가는 자유시장에 반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솔로는 새로운 산업국가 The New Industrial State에 대한 리뷰에서 갤브레이스의 경험주의 부족과 증거 사용에서의 선택성을 지적합니다. 그는 이 주장을 구성하는 각 주장의 문자적 진실의 정도를 고려하는 것은 부당하고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작은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논쟁함으로써 걸리버 여행기를 논의하거나 사물이 작은 점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그랑자트를 비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갤브레이스의 진실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리차드 파커는 그의 전기인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 그의 삶, 그의 경제, 그의 정치에서 갤브레이스를 더욱 복잡한 사상가로 묘사합니다. 갤브레이스는 1952년작 자본주의, 대항력 개념, The American Capitalism, The Concept of Countervailing 에서 주된 목적은 아이러니하게도 대기업이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기술적 진보를 유지하기 위해 이제 미국 경제에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갤브레이스는 정부 규제와 집단 협상을 포함하는 대항력이 균형 잡히고 효율적인 시장에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갤브레이스는 1967년작 새로운 산업국가 The New Industrial State에서 지배적인 미국 기업들이 광고와 마케팅을 통해 소비자 수요와 시장 성장을 모두 긴밀히 통제하는 기술 구조를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갤브레이스는 정부의 개입을 옹호했지만 파커는 정부와 대기업이 함께 일하여 안정성을 유지했다고 믿었다고 언급합니다. 폴 크루그먼은 1994년 학계 경제학자로서 갤브레이스의 위상을 폄하했습니다. 그는 번영 행상, Peddling Prosperity에서 갤브레이스를 경제학자이든 싱크탱크 작가이든 좌우를 막론하고 대중을 위해 글을 쓰는 많은 정책 기업자 중 한 명으로 꼽았고 다른 학자들은 위에 글을 쓰는 사람들과는 달리 근거 없는 진단을 내리고 복잡한 경제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단순한 답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크루그먼은 게일 브레이스가 동료 학자들에게 진지하게 받아들여진 적이 없으며 대신 그를 미디어 인물로 여겼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크루그먼은 게일 브레이스의 1973년작 경제학과 공공목적 Economics and Public Purpose가 실제 경제 이론으로 여겨지지 않으며 경제학의 관점 Economics in Perspective에서 매우 정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토마스 소웰은 1995년 저서 기름 부은 자의 환상 The Vision of the Anointed에서 토요타와 혼다가 제너럴 모터스를 희생시키고 미국 자동차 시장을 인수한 것, 라이프 잡지의 쇠퇴, 그리고 전반적으로 1980년대 포춘 500대 기업이 거의 절반이 1990년 판에서 밀려난 것을 인용하며 풍요로운 사회 The Affluent Society와 새로운 산업국가 The New Industrial State에서 대기업은 경쟁의 무적이라는 갤브레이스 주장을 비판했습니다. 소웰은 또한 성공적인 기업 경영은 기업의 개편에 면역이 있다는 갤브레이스의 주장도 비판했습니다. 소웰은 갤브레이스가 홀로 강력한 새로운 회사를 시작하는 기업가라는 생각에 경멸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시간의 시험에 견뎌내지 못했다고 믿었습니다. 소웰은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를 반예로 들었습니다.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는 1946년 헨리 S. 트루먼 대통령으로부터 2000년 빌 클린턴 대통령으로부터 각각 2차 세계대전 자유훈장과 대통령 자유훈장을 모두 받은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1952년 미국 예술과학 아카데미와 1980년 미국 철학협회의 회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는 과학에 기여한 공로로 1993년 로머노소프 금메달을 수상했습니다. 그는 또한 1997년 캐나다 훈장을 받았고 2001년에는 인도와 미국 간의 관계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인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민간인 상인 파드마 비부샨을 수상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도 그에게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1993년 로머노소프 금메달, 1997년 캐나다 장교 훈장, 2001년 인도 파드마 비부샨을 수여받았고 더하여 2010년에 그는 명예스럽게도 자신의 작품이 미국 도서관 라이브러리 오브 아메리카 시리즈에 포함된 최초의 경제학자가 되었습니다. 또 소행성 4089는 갤브레이스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명예학위 수집가로서 전세계 대학으로부터 명예학위 50개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존 케네트 갤브레이스의 미국의 자본주의, American Capitalism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자본주의, American Capitalism, The Concept of Countervailing Power는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가 1952년에 쓴 책입니다. 이 책은 시장이 스스로의 장치에 맡겨진다면 사회적으로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할 것이라는 견해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갤브레이스는 가격 체계는 경쟁이 우세할 때, 즉 개별 생산자가 가격 변화에 적응해야 하고 이를 통제할 수 없을 때에만 그 기능을 다할 것이라고 이라는 주장이 있어서 F.A. 하이에크의 견해에 동의합니다. 이 책은 정치와 경제의 상호관계에 대한 갤브레이스의 설명을 제시하는데 갤브레이스는 이를 자본주의적 민주사회를 이끄는 경쟁 이론에 근거하여 설명합니다. 그의 저작에는 50년대와 60년대의 베스트셀러에 오른 책이 여러 권 있습니다. 경제학 분야에 대한 그의 주요 공헌은 소위 미국의 자본주의 3부작입니다. 1985년작
풍요로운 사회 The Affluent Society, 1967년작 새로운 산업국가 The New Industrial State와 1974년작 경제학과 공공목적 Economics and Public Purpose로 명확하고 간결한 스타일로 쓰여진 경제학자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들도 이해할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1952년에) 출간된 미국의 자본주의 대항력 개념 The American Capitalism, The Concept of Countervailing Power에서 갤브레이스는 미국 경제가 대기업의 노동계 그리고 행동주의 정부의 삼두 정치에 의해 관리된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갤브레이스는 산업 로비단체와 노조의 행동을 대항력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배치를 대기업이 경제에 대해 비교적 자유로운 통제력을 가졌던 이전 대공황 이전의 기간과 대조했습니다. 미국의 자본주의, 아메리칸 캐피탈리즘은 그의 다른 작품만큼 잘 알려져 있지는 않았지만 시장은 그대로 두면 사회적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는 견해에 대한 비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갤브레이스는 가격 체계는 경쟁이 우세할 때, 즉 개별 생산자가 가격 변화에 적응해야 하고 이걸 통제할 수 없을 때만 그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는 주장에 있어서 F.A. 하이에크의 논리와 같습니다. 갤브레이스는 하버드의 E.H. 챔플린 교수와 케임브리지의 조앤 로빈슨의 연구와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의 조 S. 베인이 수행한 연구를 바탕으로 1950년대 초의 미국은 더 이상 완벽한 경쟁이라는 교과서적 정의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66페이지에서 그는 과점 또는 암호 독점을 선호하여 경쟁적 행동을 포기한 결과로 나온 결론을 제시합니다. 생산자는 이제 자신의 가격에 대해 특정 가능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은 더 이상 효율적인 사람은 선택하고 가장 효율적인 운영 방식과 규모를 적용하도록 강요하고 비효율적이고 무능한 사람을 몰아내는 비인격적인 힘이 아닙니다. 가격이 효율적 생산자와 무능한 생산자가 머리 위로 안전한 수준에서 암묵적으로 유지하는 데 동의하는 우선이 될 것이라고 가정할 수도 있으며 그 아래에서 모든 사람이 편안하고 수익성이 있고 비효율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미시적 수준에서 시장이 항상 사회에 이롭게 작용하지 않는 것처럼 갤브레이스는 케인즈가 완전 고용, 산출량 수준 아래 균형이 가능하고 외부 개입 없이 이 균형을 지속될 수 있는 거시 모델의 결함에 대한 설명에서 옳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갤브레이스는 시장 실패를 다루는 데 있어서 상세적 권력의 역할을 강조하고 미시적, 거시적 수준에서의 작동을 설명합니다. 미시적 수준에서는 기업이 합병하거나 연합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개별 임금 소득자는 임금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조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상세적 권력이 발달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규제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그는 상세적 권력이 합법적이며 환영받는다는 바고 결론 지었습니다. 국가 통제에 대한 기업사회에 훨씬 더 수용적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세적 권력이 없다면 갤브레이스는 다음과 같이 결론 지었습니다. 요즘 경제학자나 기업가, 정치가, 언론인 중에 자본주의를 입에 올리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대신 시장 체계니, 시장 경제 체제니 하는 말을 즐겨 사용합니다. 20세기 경제학자 중에서 가장 많은 책이 팔렸다는 존 케네스 갤브리에스는 시장 체제란 사기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화폐 등장 시기만큼이나 오랜 시장의 역사를 생각한다면 신자유주의가 판치는 지금
특정 시기의 경제체제에 시장을 갖다 붙이는 것은 몰 역사적일 뿐만 아니라 의미도 없습니다. 예컨대 상인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처럼 각 시대의 자본주의 체제의 주역들이 드러나지도 또 그 시대의 기본 골격을 짐작하기도 어렵습니다. 굳이 시장체제라고 말을 돌리는 것은 온갖 권력을 소유하고 심지어 정부까지 장악한 기업들, 특히 대기업 경영자들, 그들과 결탁한 자본주의의 실질적 주인들이 추악한 기업의 실체를 감추려는 치사하고 무의미한 변장을 꾀하고자 함입니다. 자본가의 지배력과 노동자의 종속성을 은폐하고 독점과 착취, 자기 파괴적인 속성을 감춤으로써 자신들이 누리는 체제를 반대자들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요컨대 사기입니다. 루즈벨트, 트럼은, 케네디, 존슨 그리고 클린턴 정권에 이르기까지 미국 민주당 정부 경제정책에 깊숙이 관여했던 캘 베이스가 타계하기 2년 전에 쓴 마지막 저작인 경제의 진실 The Economics of Innocence Plowed에서 다시 정리한 결론입니다. 소비자는 왕이란 구호가 선전하는 소비자 주권, 소비자 권력, 시장 주권, 거기에 토대를 둔 경제적 민주주의란 것도 꾸며낸 이야기고 사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상품의 출시, 가격 따위를 좌우하는 것은 소비자가 아닙니다. 이 시대의 소비자 수요를 개발하지 않고 제품을 출시하는 기업은 없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으로 대중 스타들을 등장시키는 끝없는 광고와 판촉 등을 통해 소비자를 조종하고 비용을 전가시킵니다. 권력을 쥔 쪽은 소비자가 아닙니다. 생산자 권력이 오히려 실체에 부합니다. 갤브레이스는 민간 부분과 공공 부분으로 나뉘는 것도 사기고 노동자의 노동과 자본가의 노동을 동일한 노동으로 취급하는 것도 사기며 자기들 봉급을 천문학적으로 스스로 올리는 기업 경영진이 관료주의 관료체제를 비난하는 것 그리고 특정 기업주가 주가 띄우기 따위에 동원되는 금융계의 예측 경기 조절에 아무 구실을 할 수 없는 연방준비제도 따위도 다 사기라 규정합니다. 기업은 국방정책, 환경정책, 조세정책도 좌우합니다. 민간만이 아니라 공공부분도 사실상 그들이 장악하고 있으며 정치자금을 매개로 정치권과 엮입니다. 아이젠하워가 경고했던 군산복합제의 지배는 현실입니다. 반복적이고 지루하며 고통스러운 노력을 하는 사람들 근무는 쥐꼬리만인 반면 보상 없이도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는 부자들은 급료, 곧 봉급과 보너스와 스탁옵션을 가장 많이 차지합니다. 업체들은 실적이 나빠지면 거기에 가장 책임없는 사람들을 자르면서 그럴싸한 이유를 대지만 다 사기입니다. 미국의 자본주의에 대한 갤브레이스의 최종 진단은 비관적입니다. 나는 이제 독자들에게 슬프지만 의미심장한 진실을 남기고자 한다. 문명은 과학, 의료, 예술 그리고 경제적 복지에서 수세기 동안 엄청난 진보를 이뤘다. 그러나 문명은 또한 무기개발과 전쟁의 위협에 특권적인 지위를 부여했다. 대량 살육은 결국 문명이 낳은 것이다. 전쟁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살인과 폭력, 문명화된 가치의 정지, 전쟁 직후의 무질서와 같은 현실에서 탈출구는 없다. 이것은 결국 사회적 성공이란 더 많은 자동차와 더 많은 텔레비전에 더 다양한 옷들과 더 많은 소비자들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쇠뇌하는 기업들이 지배하는 미국의 자본주의 한계 때문입니다. 그들은 환경오염과 자연 파괴, 보호받지 못하는 건강, 군사 행동과 죽음의 위협 등은 성공을 평가하는 자리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이미 기업이 사회를 재조직하기에 이른 기업사회로 바뀐 우리 사회도 이런 미국의 자본주의를 빼닮으려 남에게 뒤질세라 안달하고 있습니다. 1인 지배, 1인 가족
지배 형태인 한국 대기업들 형태는 어쩌면 미국보다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들과 외국 자본이 연합해서 중소기업을 압박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게 오늘 한국 사회의 양극화의 죽음이 아니냐고 지적합니다. 사적 결정은 대중이나 노동자, 농부 및 개인으로서 본질적으로 약한 다른 사람들을 방해받지 않고 착취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한 결정은 국가 간섭의 적절한 대상이 될 것입니다. 또는 곧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발견이 기업사회로부터 박수를 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결론을 내린 갤브레이스는 옳았습니다. 존 게네스 갤브레이스는 한마디로 출세한 경제학자이긴 합니다. 게다가 백수를 이겼으니 여러 면에서 부러운 삶을 살다 간 사람입니다. 버클리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공부했고 하버드 대학에서 가르쳤습니다. 미국 경제학회장, 경제인연합회장에다가 대통령 클린턴의 경제선생님이었습니다. 이렇게 강단과 현실 정치의 양분야에서 공이 성공한 사람은 드뭅니다. 갤브레이스의 기본적인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초기적인 바로 이 미국의 자본주의, The Capitalism, The Concept of Countervailing Power를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갤브레이스는 이 책에서 그의 대표적인 개념인 기량력, Countervailing Power를 소개했습니다. 기량력이란 두 개의 강력한 집단 사이에서 서로를 견제하는 힘의 작용 과정입니다. 갤브레이스는 이러한 힘겨루기를 통해 경제체제에서 특정 집단의 독점을 막고 성장과 안정간의 균형이 형성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갤브레이스가 말하는 경제는 사기랍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총체적 사기랍니다. 먼저 자본주의를 시장, 체제라고 말로 바꾸어 쓰는 것이 사기입니다. 이런 말 바꾸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본주의가 주는 역사적 부정적 의미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현대에는 기업이 권력을 지니는데 기업의 권력은 자본가 혹은 주주가 아니라 경영자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자본주의 하면 경제 권력이 자본가라는 게 딱 떠오르는데 시장이라고 말하면 권력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은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본주의가 역사적 개념이기에 비해 시장은 초역사적 개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쭉 이대로 소비자 주권도 사기입니다. 소비자가 조종 통제되는 것이 실상이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는 왕이 아니라 봉입니다. 노동의 즐거움도 사기입니다. 일은 가난한 이들에게만 필수입니다. 일에서 해방된 부자는 칭송과 부러움을 받습니다. 일에서 돈 벌어 누가 벌지 말랬나? 나처럼 되기 어렵겠지만 말이야. 여가는 부자들에게만 용납됩니다. 가난한 이들이 여가를 즐기려는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습니다. 없는 놈이 여가 생활은 무슨 여간 꼴값을 떨어요. 현대기업은 고도한 관료주의를 비난하지만 이 또한 사기입니다. 생동감 넘치는 기업 경영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대기업화한 오늘날의 기업은 자신이 바로 관료주의에 처해 있습니다. 게다가 소유자나 주주의 권한은 예의 그 경영에서 배제된 허울뿐인 이미지만 지닐 뿐입니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선진 경제 제도라 좋은 거라던 경제학 교과서의 말씀이 뻥이라는, 나아가 기업 권력은 고삐가 풀린 상태입니다. 기업 권력은 관료한 경영자의 몫입니다. 이러한 관료주의가 기업의 업무와 보수를 통제합니다. 자기 업무의 감시자는 사실상 자기입니다. 자기에게 보수를 주는 이도 자기입니다. 감시는 지나치게 없고 보수는 지나치게 많습니다. 생선을 고양이에게, 그것도 셀프의 무한 리필로 민간 부분과 공공 부분이 나누어 있다고 보는 것도 사기입니다.
공공부문의 이름이야 이름 아래 공사협력체제라는 형태로 실제로는 민간 부분이 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쟁도 민간 기업이 대행합니다. 로고캅이 현실로, SF가 다큐로. 금융계는 사이가 만연된 세계입니다.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진실입니다. 그런데 미래를 예측하는 직업은 사람들이 좋아할 기대를 이야기해 준다고 해서 두둑한 보상을 받습니다. 하나의 예로 보험 많이 드셨나요? 아주 든든하시겠네요. 근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진짜 많이 주는 건지, 아니 주기는 하는 건지. 연방준비제도이사의 명성도 실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만 주력했을 뿐 경기 조절에는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한 우아한 현실도 비로소 사기일 뿐입니다. 2014년 사임한 버닝키는 그나마 그린스펀보다는 100배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긴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업 권력의 사기 행각은 무죄로 만들어주는 부패한 회계보고도 사기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경영진이 행사하는 기업 권력은 민간 부분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공공 부분까지도 확장됩니다. 기업 권력은 국방정책, 환경정책, 조세정책도 좌우합니다. 객관적인 실증적 연구도 기업 연구의 로비를 당한 군대나 정부에 의해 배척당합니다. 군산복합제의 힘이 강력하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만해라. 백날 핏개 들고 떠들어도 다 니들 말 안 듣는다. 니들이 나한테 돈을 주니 나 옷 벗고 난 다음에 갈 자리를 주니 비켜라. 바쁘다. 업체분들의 회식이 있다. 사기의 끝은 전쟁이며 그것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갤브리에스에 의하면 현대사회의 최고 권력은 대기업 권력입니다. 그리고 그 대기업은 주주나 자본 소유자가 아니라 경영자의 수중에 있습니다. 한국의 재벌이 주주 혹은 자본가의 지위에 만족하지 않고 경영권에 집착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본다면 매우 현명한 처신일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기업의 공헌은 경제적 성공, 심지어는 문명화된 성공의 일반적인 척도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사회적 성공이 더 많은 자동차와 더 많은 텔레비전과 더 다양한 옷들과 더 많은 소비재를 소유하고 하는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또한 더 치명적인 무기의 소유도 성공의 빼놓을 수 없는 척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업적을 평가하는 척도입니다. 부정적인 사회적 영향, 즉 환경오염과 자연파괴, 보호받지 못하는 시민들의 건강, 군사적인 행동과 죽음의 위협은 성공을 평가하는 데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래되고 찌그러진 차를 몰고 다니며 루저로 봅니다. 분리수거나 등산 쓰레기를 가져오거나 애완견 배설물을 치우기를 열심히 하는 것조차 루저로 봅니다. 경기 침체기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일갈합니다. 불경기에 저소득층은 교육과 의료, 기본적인 가계 수입 등을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사회지출을 삭감합니다. 오히려 소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돈을 주고 소비를 할 사람에게는 이를 박탈하는 정책이 지속됩니다. 그동안 경기가 호전되어 왔을 때조차도 어떤 분명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서 경기 호전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불경기에는 소비활동을 할 빈곤층이 구매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정책은 확실한 효과를 냅니다. 그렇지만 이를 쓸모없는 동정에 불과하다는 반론에 부딪히게 됩니다. 반면 사회적으로 강력한 권력을 누리는 자들에게는 종종 세금 감면이라는 보상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절박한 필요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돌아간 보상은 소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돈을 확실히 소비할 만한 빈민들은 이런 금전적인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 돈을 저축할 것이 분명한 사람들에게만 이런 보상이 주어집니다. 부자 감세 철회하라. 부유세 걷어라. 공공복지와 저소득층 지원정책 확충하라. 그래야 경제가 산다. 이게 미국 얘기인지 한국 얘기인지 모를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끝에 이르러 그의 이야기는 현대 문명의 파국을 예언하는 묵시록으로 바뀝니다. 소위 문명화된 삶은 인간의 업적을 찬미하는 하얀 거탑이지만 그 정상에는 영원히 감돌고 있는 거대한 먹구름이 있습니다. 인간의 진보는 상상할 수 없는 잔혹함과 죽음으로 점철되어 왔습니다. 갤브리에스는 이제 독자들에게 슬프지만 의미심장한 진실을 남기고자 합니다. 문명은 과학, 의료, 예술, 그리고 경제적 복지에서 수세기 동안 커다란 진보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문명은 또한 무기 개발과 전쟁의 위협에 특권적인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대량 살육은 결국 문명이 가져온 것입니다. 전쟁은 별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살인과 폭력, 문명화된 가치의 정지, 전쟁 직후의 무질서와 같은 오늘의 현실에서 탈출구는 없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동안 기업들은 뒤에서 황제 노릇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일론 머스크처럼 아예 정권과 함께 대기업의 행보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대통령 가장 큰 권력을 쥔 것이 아니라 대기업들이 국가를 운영하고 영원히 국가의 황제로 군림을 합니다. 미국의 대기업들의 총수들이 그러하듯 한국도 대기업의 총수들이 대통령보다 더 위에 있는 황제로 영원히 군림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자본주의, 아메리칸 캐피탈리즘은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 코리안 캐피탈리즘과 같은 모습을 띠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20세기에 발간된 우수하고 의미 있는 책 100선 중 71번째 책, 사회학 부문 11번째 책, 존 케네트 갤블레이스가 1952년에 출간한 미국의 자본주의, American Capitalism, The Concept of Countervailing Power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